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자를 모셨습니다.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지난 7월 낸 책이 있습니다.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필자는 송영필 예비역 장군이신데, 송영필 장군에 대해서는 책에 적힌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1959년 경기 포천에서 출생하시고 1982년 육군사관학교 제38기로 졸업한 이후에 수색대대, 특공연대, 특전사 등 주로 특수전 부대에서 22년간 근무하시고 육군대학에서 교관, 교수부장을 그리고 총장을 역임을 하셨고, 전투지휘훈련단장 등 주로 군사학을 교육하는 학교기관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아프간 탈레반의 한국인 목사 등 인질 피랍 사건 때 구출작전 준비단장으로 파병되었던 분입니다. 전역 후에도 대덕대학교 교수로 10년간 재직하면서 군사학부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셨으니까 군복을 입고 계셨던 시간이 36년, 그리고 그 후에 10년도 군사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종사하셨으니까 합쳐서 46년, 근 반세기 동안 군대에 몸담으시고 군대가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셨던 분이 낸 책입니다. 우리 송영필 장군님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로서 정말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선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뭐 읽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특수부대 이런 데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대 근무했던 후배들한테서 읽어보고 많은 뭐 얘기를 해주는데, 속속히 그런 생활 했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써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제가 학기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학기간에 있던 후배들이 보고는 책에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느낀 거를 기술해 줬더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깨우칠 수 있었다든가요. 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책 내는 사람들의 그 보람은 이 책이 발이 있다고 그래요. 잘 쓴 책은 책이 발이 달려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뭐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책을 읽고 어떤 제도를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은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요거는 그대로 이 송영필 장군께서 정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이 책의 취지가 다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시려고 했어요? 네. 처음엔 그런 서로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망설였습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서름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쉽게 해서 주변에서 알아주지 못할 때 오는 그 원망이라든가 뭐 슬픔, 아쉬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가 처음에 초심을 갖고 군에 왔을 때 느낌이 그대로 전역할 때도 유지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 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우리 대표님들 말씀하시지만 우리 군인이라는 게 또 우리 근대사에 큰 역할을 했는데, 뭐 건국할 때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군대와에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군 간부로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군에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군이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약해진다 할까, 좀 이렇게 행정적인 군대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아쉬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어서 후배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나왔으니까 그걸 우선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겠다는 사람이 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졸업 정원에 70%가 안 된다 그럽니다. 뭐 67%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장교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세속에서 부라든가 예. 명예라든가 권력 뭐 이런 걸 추구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군이라는 집단은 뭐 원래부터 돈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면도 과거 1987년 군사정권 전이야 일부 권력을 많이 행사도 했지만 그 후에는 뭐 권력도 이미 멀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명예라거든요. 근데 그 예. 명예라는 것이야 우리 사전에 보면 타인으로부터 존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 국민으로부터 존경인데 그런 마음 하나 갖고 이렇게 군 생활을 쭉 해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군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뭐 메리트랄까? 어떤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군 생활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러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되죠. 일단 이사도 많이 다니고 자식 교육도 어렵고 또 이사 다닌다는 게 단순하게 이사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시 상대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지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마음 아픕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육군 생활하고 4년 다니면은 장교로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으로 5년, 원래는 10년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요즘은 5년입니다. 5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관을 안 하겠다는 거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 아, 거죠? 퇴결하는 거죠. 퇴결을 해서 퇴결하면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까? 예, 그만두는 겁니다. 퇴계한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결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뭐 편입하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다 진로를 바꾸는 거죠. 아, 그럼 졸업 안 하고 다른 대학 예,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직업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럼 뭐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기 결정하겠죠. 1학년, 2학년 4년 때. 되기 전에. 예. 그리고 그걸 또 그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퇴계하는 생도들도 문제가 아니라 수직 입학할 때부터 안 오려고 그러죠. 요즘은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죠. 예, 지원율이 무척 그런데 떨어졌죠. 그 언론 보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병장 월급 200만 원을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또 실천이 되어가지고 지금 초급 장교, 초급 하사관과 이 병장 월급이 비슷해져 버렸다. 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모이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당장 뭐 돈이라는 건 자기 생활을 윤택해 주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남과 비교할 수 있는 요소 그러지만은 사실은 좀 깊게 들어가면은 육사든 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장교가 된 인원들이 돈 때문에 군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건 아닌데 이제 사회적인 대우라든가 자기가 원했던 그런 가치관을 뭐 실현하고 뭐 그런 데 대한 그 괴리 같은 거 뭐 그런 게 더 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입학률이 저조하고 군생활에 회의를 이렇게 그만두고 그러고 돈으로만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근본적으로는 명예심이 그런 겁니다. 군을 선택한 사람이 무슨 자기 그렇죠. 생명을 바치는데 그렇죠. 돈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건 좋은 아닙니다.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자꾸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국회나 이런 데서 청문회 할 때 장군들을 데려다 모욕하고 정말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일이 많았죠. 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참석했던 사령관들이 참 후배들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야당, 그 당시 야당은 야당대로 비난하고 여당은 또 여당대로 비난하고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안정됐고 이게 잘 마무리된 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정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 대통령이 명령한 것을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따르려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사실 어정쩡했기 때문에 부하들이 안 따른 거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사령관들은 뭐 좀 이렇게 그렇지만 부하들이 뭐 나라를 살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주의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력하게 명령을 안 하고 그렇죠. 사실 어정쩡하게 행동하는데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어정쩡한 거는 현명했다고는 표현도 가능해요. 예, 현명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쪽에서도 비난하고 저쪽에서도 비난하고 그러면서 사실 좀 저는 예비적으로 마음 아픈 게 평상시에 그렇게 모욕하고 군에서 그 국회나 이런 정치인들 모욕하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그 군의 사고만 있으면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막 흔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자리 가서는 아주 정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고귀하게 행동하기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서른만은 평화시대 군인인데 이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셨는데 우리가 군인 하면은 당연히 총 들고 전투에 투입해야 그게 군인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월남전 끝나고 나서 월남전 참전 경력을 가진 분이
사라졌으니까 전쟁한 경험을 가진 군인은 없다 이겁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시대 군인인데 예. 평화시대 군인의 서름도 있겠지만 보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군인 임무는 강군을 육성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패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전쟁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군인이 국방을 지켜주고 또 한미동맹이라는 뭐 미군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걸 통해서 국가 안보면은 튼튼히 지켰기 때문에 국가 발전도 했고 우리가 선진국까지 갔고 또 이렇게 민주화도 했고 산업화도 했고 지금 뭐 선진국 문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군이 보람은 있는데 그 보람에 대한 게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쉬움도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범죄자를 잡고 하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의 임무인데 예방하는 것도 임무인데 예방만 해서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범죄를 잡아야지 알아주는데 군인이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좀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아쉬움이죠. 이제 이 평가인데 사실은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군대보다는 전쟁을 막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고 그 평화 속에서 나라가 발전하도록 한 군인이 사실은 더 유능한 군인 아닙니까? 그건 뭐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게 더 최선이고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병법서도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은 이제 평화시대 군인으로서 전쟁을 막기 위한 거의 전쟁 수준의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전투력이라는 무기 장비도 좋아야 되죠. 또 인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훈련을 통한 뭐 수준 높은 그 인력을 갖고 있고 전투력을 갖고 있고 또 무기 장비가 좀 최고죠. 근데 결국은 모든 전쟁사를 보면은 무기 장비가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인력이 의지 또 더군다나 국민이 단결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게 또 그만큼 머리 좋은 그 지휘관들 그 훈련된 지휘관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긴 것이지. 예를 들자면은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 이라크에서 뭐 그 사람들이 무기가 좋아서 나라를 지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인력으로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잠깐 줄다 보니까 병력수는 줄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걸 마치 이 과학화된 첨단 무기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 특히 그런 주장이 요새 유행하는데 과학군대를 해가지고 뭐 15만 명으로도 뭐 가능하다든지 이런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이 전투라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병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병은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상 국방력이라는 것은 전투원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라크나 뭐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다 인구가 많고 지상군이 있어서 나라를 지킨 것이지 무기장비 갖고 지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강국들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다 경제력이 다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경제력이 다 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를 갖고 우리가 무기장비를 막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국민 개병제를 실시를 하면서 국민성도 많이 바뀌고 군대를 통해서 훈련된 조직에 순응하는 적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게 결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 확립된 학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신성시대에 왔던 군대가 정치인들의 어떤 논쟁, 비판의 표적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국군에 대한 신뢰는 저는 아직도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거의 다 군대 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언론과 정치의 군에 대한 생각, 태도 이게 지급 군인들을 상당히 저는 곤란한 처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그건 한 30년 동안 흘렀다고. 이 책을 쓰신 것도 아마 거기에 대한 답장 비슷하게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데요. 그 일단은 군인은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이번 10월 3 개벽원 자체도 보고 그 전에 뭐 많은 군에 일어난 일들이 있을 때 뭐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한다, 용감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뭐 이런 데는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군인은 기본적으로 신분에 대한 그 취약성이 있습니다. 군인은 조금만 흠이 있어도 군에서 전역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전역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 생계가 막막할 그렇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태생부터 뭐 부자들이 군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군에서 이렇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전역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늘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보장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검사들하고는 다르죠. 그 사람들이 뭐 그만둬도 변호사 하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정의롭고 막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참 저 스스로도 마음 아픈 겁니다. 왜 군인이라는 게 목숨을 내놓고 자기 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난도 있고 그리고 참 우리 평시 군대를 이끌면서 과연 이런 군대를 그 사무엘 헌팅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군대를 불신하게 되면은 그 미움받는, 불신받는 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군의 사고도 생각지도 못한 사고 같은 것도 발생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국군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예. 건국의 초석이었다. 예. 호국의 간성, 예. 그다음에 근대화의 기관차, 예.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네. 이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 네.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가지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군대는 20세기 역사에서 저는 한국군과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책을 조갑제 닦으면서 출판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제가 이제 사관학교를 다닐 때 입학을 78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 사관학교 다닌 도중에 그 11.26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12.12도 있었고 또 5.17 뭐 또 광주사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적인 일이 있으면서 그 후부터 그리고 또 나서 또 나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통해서 군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뭐 전두환 그 전 대통령 12.12라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관학교라는 게 철저하게 또 민주교육을 받기 때문에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가 그렇죠. 그 절대 그 선배들 미워했습니다. 저도요. 그 군생활을 미워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아, 군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당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이 죄도 안 되는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 군인들이 그 피 끓는 청년 단원의 그 어떤 그 애국심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부국강병으로 해서 막 그렇게 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5.16 말씀입니다. 그죠? 5.16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으로 보면서 많이 그걸 이해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또 군의 그 근대화의 교육뿐만 아니라 군사 정권이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그 건국의 초석, 그 다음에 호국의 간성, 그 다음에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통일의 주역이 되고 인류 선진 국가로 나가는데 해야 되는 것이 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도 그래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거기 들어오는 간부들 장교들 이렇게 보면은 정신이 깨끗하고 애국심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집단보다도 순수하고 그런 뭐 집단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 우리 군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미래도 밝고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자, 문제는 사관학교 교육 때 제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5.16을 정당화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다음에 또
그 사관학교에 계신 교수분들은 다 서양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철저하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신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비난하시죠.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문제인 게 법률적 판단은 현존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고 역사적 판단은 지나간 것에 대한 판단인데 네. 그건 다르거든요. 네. 법률적 판단, 정치적 판단, 평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넓게 보는 게 역사적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5.16이 헌법을 파괴한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네. 5.16 군사혁명으로 불렸던 또 당시는 쿠데타라고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뒤에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18년 동안 뭘 했느냐. 네. 또 그걸 이은 전두환 노태우 두 군인 출신 대통령까지 합쳐서 30년이거든요. 네. 예, 군인 출신 대통령. 네, 30년 동안 나라가 발전했느냐, 후퇴했느냐,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느냐, 성장했느냐,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역사적 평가인데, 네. 그런 역사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은, 그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세계에 한번 논쟁거리로 삼아야 되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국군이 굉장히 뿌리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군인들이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예비역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예비역.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바라는 거는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국군의 일원으로서 후배로서 정정당당하게 활보하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고 게 좋은데 그 전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부 죄인처럼 살아갖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우리는 뭐 역사에 또 그렇게 또 공식적으로 또 정치권에서 단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참 안타깝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저녁을 나고 지금 바라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집권하고 그럴 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로 평가받을 때 충분히 큰 역할을 했고 쉽게 해서 산업화는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민주화도 마찬가지 민주투사를 하신 분들은 주장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했죠. 그분들에게도 어쨌든 6.29 선언을 만들어서 합의를 통해서 헌법도 만들고 제도도 다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저도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987년 6.29 선언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던 노태우 씨가 합작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개헌을 했습니다. 그건 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욕하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87년 12월 대선이 있었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어서 제6공화국이 88년부터 열리고 그 6공화국이 민주화를 실천한 정부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장과 실천이 다르잖아요. 실천했다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게 아니라 제6공화국을 이은 민주화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건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로 확정돼야 될 사실인데. 제가 그거를 그 노태우 대통령 퇴임하실 때 하루 전날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던 경호실 근무하던 군인들을 전부 모아서 퇴임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집권하면서부터 그동안 우리 군사정권이 부국강병을 해서 이렇게 정치권에 나왔는데 이제는 나로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민간 부분에게 이 정권을 잘 스무스하게 넘겨주느냐. 그게 내 목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물타의 소리를 들어도 참고 내 거 참아서 지금 아주 그 김영삼 정권에 넘겨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참 우리 군인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잘 넘겨주고 또 그런 것은 뭐 세계 역사 이후에 찾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두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을 칭송하고 그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박수 쳐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김전 대통령이 하나의가 그 문제가 돼서 다 척결을 하고 그렇게 오면서 완전 죄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난 이게 참 어떻게 되나 그거 됐는데 또
그 당시 들을 때도 조금 웃지만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제 동기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표님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넌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군 지휘관에 일했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그 지휘관들을 장군들을 청와대를 불러서 저녁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죠. 그래서 그 같은 동기들이 2차 아마 술 한 잔씩 했던 모양입니다. 할 때 자기가 이제 그 군단장 전속보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속보관을 했는데 그 당시 장군들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선배들은 자기들은 다 해먹고 왜 우리들 보고 못하게 하냐고. 그 정군 지휘관회의하고 만찬을 할 때 노 대통령이 여기서 끝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양반들이 예. 사적인 욕심을 갖고 이렇게 정권을 휘두르기보다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 공적인 국가에 의한 어떤 애국심 같은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군대라고 하면은 군대를 잘 모르는 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군대는 민주주의하고는 반대말이다. 그렇죠. 군대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켰다는 말에 대해서 선뜻 동감을 못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대는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총을 든 무시무시한 집단이니까. 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금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다 군인 통치 시절을 겪었고 네. 그 국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군인이고 네.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와 군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네, 일단은 군인은 그 총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 부하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평등한 거죠. 힘으로 봐주면. 그 멋진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평등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요즘 시체말로 갑질을 한다거나 그렇다면 뭐 언제 총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게 군에 가서 질서 배웠다는 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또 군인대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 전쟁이라는 것을 통상 군인들이 이제 주 임무인데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손잡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참모를 통해서 의견들을 다 듣고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고 단지 이제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죠. 그건 뭐 그러면 그 대신 그 전에 다 분석이 됐고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거니까 신속하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뭐 밀어붙인다,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주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총을 가졌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게 또 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심판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총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누굴 단죄할 수 있고 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머릿속에 이렇게 그 정의라든가 어떤 그 올바름 뭐 이런 걸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서양에서 그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고 그 정의롭고 서로 상호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겉보기하고 다르게 군대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예. 일종의 총의 윤리입니다. 그렇죠. 총의 논리, 총의 예, 윤리. 예. 옛날로는 칼이고. 네. 제가 일본 여행하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무사들의 그 어떤 전시장을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무사가 영주한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탁자를 딱 놔놓고 앞에는 저 영주고 예. 보고하는 무사인데 예. 둘 다 칼을 차고 있더라고요. 예. 보고하는 사람도 칼을 차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여기서는 거짓말은 안 통하겠구나. 안 통합니다. 두 번째 인간적 모독은 안 통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법이라는 게 물론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합의 아닙니까? 근데 그 칼을 갖고 있고 무력을 서로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끼리 합의라는 건 서로 균등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평성에 맞은 합의라는 것이 결국은 그 법이고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군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지휘관을 할 때 이렇게 차를 타고 회의 때문에 가다가 병사 한 명이 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모자를 똑바로 안 썼다든가 그러면 차를 세우고 야단을 칩니다. 야, 너 이러면 되냐? 그러고 야단을 치고 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자세히 설명 못하고 이제 지적만 하고 가는데 가다가 이 뒷머리가 땡깁니다. 혹시 얘가 지휘관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비관하고 혹시 또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 또 역으로 따지면은 또 얘가 또 그냥 나한테 또 앙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지.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그 대지장이나 이 중간 지휘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다 설명을 못 해줬으니까 네가 좀 이해시켜주고 이렇게 해줘라. 걔가 너무 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 합의라는 법도 나오고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법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되면은 배우죠. 그래서 군대를 가면은 병사들이 큰 장점이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차이가 군대 가서 계급사회를 경험함으로써 참는 걸 배웁니다. 참을성. 네, 참을성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각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다양성을 배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조직을 끌어나가는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참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뭐 그런 의미에서 군이 큰 역할을 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의 출발점은 총을 가졌다는 거죠. 예.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면은 책임감을 갖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생각은 합리적으로 되고. 그리고 거짓이라든가 불명예 이런 거는 거짓말 그리고 인간적인 모욕 이게 다 민주주의의 토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양, 토양. 민주주의의 그렇죠. 토양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이고 또 이걸 양성하는 군대란 조직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그 큰 대자로 써야 된다. 군대란 대학. 대학이고 여기서 지금도 20만 명이 들어가고 매년 20만 명이 나오고 하는 조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이고 또 이 조직 덕분에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원동력이 됐죠. 만들어졌다는 거.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고. 사실은 그 국민들의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사실은요. 가서 그 군에 가서 그런 걸 배우고 사회화가 돼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과거에는 또 군이 선진 발전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와서 많이 기여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여기저기 구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못 세우고 그렇죠. 하니까 용감하지 못했다고요. 각자였죠. 각자였죠. 그러니까 단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또 지키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국민성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국가와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용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문약한 유대인을 강인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면서 그렇죠. 네이션 빌딩을 하면서 국민들이 바뀐 거죠. 군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조의 그 문약한 성격을 대한민국 사람들의 강인한 성격으로 바꿔준 그 매개가 군대였다. 군대가 국가였다. 그 해방 45년 해방 후에 48년 건국되기 전에부터도 그 국방경비대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또 그리고 출신들은 달랐지만 만군 출신, 일본군 출신 뭐 다 달랐지만 그들이 와서 국가를 건국하는데 이바지를 했죠. 그래서 초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그 네이션 빌딩이 된 거죠. 국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근대 국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건데 사실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은 군대 없는 국가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데서 이제 빠진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군대는 기술 집단 아닙니까, 그죠? 전문 집단이죠, 기술 전문 집단. 기술 집단. 그렇습니다. 그 전문 집단에서 또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은 테크노크래트죠. 과학 기술 집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학 기술의 정수가 무기니까. 그 군대가 발전된 나라는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가 선도해서 과학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뭐
그 해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수송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제도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군인은 용감해야 되고 무기는 좋아야 되고 예. 예,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조가 사대주의 주자학적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사대주의적 외교 안보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상비군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한 건 편한 거죠. 예. 근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상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비군을 뒷받침하는 경제와 과학 기술을 굳이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 동기도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 경제, 과학 기술이 같이 쇠락했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1968년 1.1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력을 건설한다. 네, 그렇죠. 하니까 자주국방력이 말로만 되느냐? 그걸 뒷받침하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네. 찾다 보니까 그게 중화학공업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 공장을 바로 만든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중화학공업 육성함으로 해서 언제든지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노동자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공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교육으로 연결됐어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 민노총 사람들이 그때 이 양성한 기능공 저 후배들이거든. 네. 그래서 하나를 딱 잡아서 딱 끌면은 다른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끌려 나오는 게 이 군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실용주의라든가 우리가 그 과거 조선조 때 갖지 못했던 그런 정신들을 갖게 됐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군사 문화와 민주주의가 만나는 지점이 사실은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은 그 권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가 권위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일수록 권위가 필요한 게 독재 정권에서는 사실 권위 필요 없습니다. 그 폭력 수단이 있으니까. 그럼 민주주의는 설득을 통해서 하니까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는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지도층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건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솔선수범이죠. 그렇죠. 이 솔선수범은 바로 군사 문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가지고 전쟁이 나면은 귀족이 먼저 가고 앞장서고 하는 이게 다 민주주의와 군사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몰랐던 게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서 알았는데 그전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우리나라 조선조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갔지 않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 그러니 그 지도층에 대한 서민들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국, 영국의 왕실들은 뭐 남자는 거의 다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최전방에 가서 전생을 하죠. 그 왕자가 헬리콥터 타고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전하고 그리고 저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공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자동차 정비를 했을 거예요. 그 남편 대신 필립 공은 해군 장교였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역사의식이 좀 부족하고 역사의식이 부족하니까 이거 군인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관, 보람 이런 게 약한 게 우리 군의 취약점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직업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정치하는 분들, 언론인들도 저는 꼭 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 군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도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제 부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군 가슴 속 이야기. 그냥 그래도 제 나름대로 뭐 솔직하게 진솔하게 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문화라는 게 그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제일 늦게 바뀌었어요. 그 우리 조선조 때 갖고 있던 그 문전무비 사상 같은 그게 지금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흔히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뭐 참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교수도 했으니까요. 저를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수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수를 더
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송 장군 이렇게 안 하고 송 교수 그러면 심지어는 군 출신 예비역들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 참 그게 우리 그 뭐 뼛속 깊이 박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문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 특전사에 근무하신 기간은 몇 년 정도 되죠? 특전사에서 한 15년 이렇게 하고 수색대대 특공연대까지 합치면 비정규직에서 22년을 했습니다. 그럼 점프를 몇 회요? 저는 이제 스카이다이빙 고공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회 했습니다. 예. 그 고공 점프라면 몇 미터예요? 최소한 기본은 12,500피트에서 3,000m. 그렇죠. 3,000 한 4,000 되죠. 예. 거기서 이제 이제 더 되죠. 12,500피트. 예, 그렇죠. 예. 예. 12,500피트에서 하는 게 기본이고, 그거는 이제 은밀 침투를 위해서 군에서 적지에 특수부대라는 게 되게 적진에 은밀히 들어가서 적 후방지에서 활동하는 게 특수부대 임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 수단으로서 이제 고공을 하고, 무슨 스쿠버 물속으로 침투하고, 뭐 산하로 침투하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중2 때 이제 그 미국 그 포트 블랙 가서 그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 발을 넣어서 한 22년 했습니다. 예. 보통 사병들이 하는 것은 저공 그냥 일반 강하죠. 그거는 한 몇 미터에서? 그거는 1000피트죠. 한 300m. 300m. 예. 그거는 저 헬리콥터에서 아니죠. 그냥 그것도 일반 비행기에서 많이 비행기에서 하는데 원래는 적지에 들어가려면 비행기가 들어가지 헬기가 들어가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훈련은 거기 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헬기에서는 통상 그 일반 강은 안 하고 그 수송기에서 일반 강을 합니다. 그렇죠. 예, 수송기에서 합니다. 수송기에서 하고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C-130이라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적의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원래는 그 비행기만이 적지에 들어갈 수 있지 일반 수송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이 잘 안 파는 비행기입니다. 고공 점프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죽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금 위험성도 있고 요즘은 이제 스포츠로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뛸 때마다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죠. 그렇죠. 예. 거기서 착지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프리폴만 한 40초 정도, 공중에서 낙하산 안 피고 떨어지는 데만 한 40초 정도. 예. 그러다가 이제 밑에 와서 3,000피트, 3,500피트 정도에서 이제 낙하산을 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착지를 하게 되는데, 프리폴만 자유낙하하는 것만 한 40초 정도 한다고. 그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아이고, 낙하산이 잘 펴져야 되는데, 이제 예비라가 이제 필 때 그 생각을 하는데, 좀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즐기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예, 좀 그렇고 이제 하고, 아주 상쾌하죠. 새로운 세상이니까요. 그 보는, 그리고 이게 공기가 막 세차게 스쳐가는 이런 느낌도 좋겠네. 이렇게 차량을 한 130km 이렇게 하면서 창문 열고 밖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느낌이죠. 바람이 오는 게요. 그 떨어진 낙하 속도도 한 150km 될 겁니다. 시속 150km.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가 한 1000m 상공에서 쫙 펴졌을 때 그 반동으로 쫙 올라가죠. 올라간 느낌인데 사실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느낌만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갖죠. 빨리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니까 정지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느낌을 갖죠. 그러니까 군인의 멋이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 또 일반 스포츠로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근데 군인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그 뭐 스카이다이빙도 가르쳐주고 스쿠버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또 그런 또 군인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고공 낙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한 겁니까? 한국 사람 한 거죠. 그때 한국 사람이 했는데 아마 저도 그 당시에 근데 미군 한두 명이 같이 아마 연합 함께 하는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같이 했어도 주는 한국군이었죠. 그 특전사에서 했군요. 예, 특전사였죠. 그 국군의 날이라든지 뭐 태권도 시범 이런 거 대개 다 특전사 출신들이 하죠. 그때 올림픽 개막식 때 왜 저 태권도 격파 장면 있었잖아요. 예. 그또 특전사에서 한 거예요. 특전사에서.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군민의 화합 이런 차원에서 뭐 학생들 이제 몇 명 한 1000명 정도 그 멤버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때 한 30-40명 수준에서 이제 학생들도 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특전사 출신들이 그 하나의 중추를 이루고 이런 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해가지고 특전사를 권력 옹호 부대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죠.
네, 또 그런 면이 있죠.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광주 사태 때도 특전사가 갔고 또 그리고 특전사 부대라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까? 가볍다는 게 이제 항상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활용하기 좋은 부대였죠. 예. 특전사는 하사관과 장교가 많죠. 대부분 80%는 간부로서 부사관하고 장교로 구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이 나쁘게 말하면은 단순하죠. 근데 제가 그런 좀 책에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폭파 일개 팀이 한 10명 조금 더 됩니다. 근데 그 폭파 주특기를 가진 사람이 3명입니다. 부사관들이. 그 폭파 주특기라는 게 뭐냐면은 적지에 들어가서 뭐 교량을 폭파하든 뭐 건물을 폭파하든 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도 해야 되고 거기에만 폭약도 맞게끔 아주 그 크리티컬하고 또 취약한 부분에 설치해 준 폭약도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보병에 많이 근무했던 친구가 대작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특전사 그 부사관들이 곱셈도 잘 못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5분의 1 아래 더하기 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아래에서 5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면서 야 어떻게 폭파를 하겠냐. 그래서 전제 특전 출신이니까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3명인데 계산은 1명만 할 줄 알면 돼. 2명은 설치하는 사람이야.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 뭐 계산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군인도 마찬가지야. 그 머리 좋은 게 되냐. 포탄 쏟아지고 총 날아올 때 앞으로 전진할 줄 알아야 군인이지. 앞에서 계산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특전사가 단순한 면이 있죠. 이렇게 이제 임무를 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성하는 거. 임무 위선의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정치사의 큰 그 참 아픔 중에 하나인 광주사태에 특전사가 들어가서 한 행위에 대해서 많이 비난도 많고 그런데 또 어떻게 따지면 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비난해도 좀 떳떳이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희생으로 있었지 서로 간에 싸움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때 대표님이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뭐 싸움도 제가 공수부대의 광주사태라는 책도 썼죠. 네, 그러셨죠 제가. 근데 뭐 그렇게 어떻게 싸움 비슷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서로 상황에 자제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제돼서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때 공수부대 투입된 부대가 7여단이었잖아요. 그죠? 3공수여단, 7공수여단. 제일 먼저 간 게 7여단. 7이었죠. 제일 가까우니까요. 광주에 갈 때 공수부대가 나타나면은 민간인이나 학생이 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안이한 생각으로 갔고 그래서 최루탄, 방패, 방승모 이런 것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강경 진압을 하면서 가져갔던 무풀의 나무죠. 나무로 만든 그 진압봉이라고 이렇게 있어. 그 몽둥이로 때리고 거기서부터 그걸 구경하던 시민들이 흥분해하고 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동물적 반응에서부터 이게 격분, 증오 이런 식으로 폭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우리 특전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좀 뭐 훈련이나 이럴 때 수정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군대 구성원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따로 갖고 있고 무슨 뭐 뿔난 집단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는데 그 당시 그것은 이제 뭐 군이라는 사람들이 폐쇄된 집단에 있고 명령 집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82년도에 인간을 했으니까 광주 때 그 문제는 생도 때 일어난 문제인데 생도 3학년 때인데 제 그 광주 때 입고 난 다음에 광주에 보병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거기 3학년 때 그 유격 훈련을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2달 후에 거길 내려갔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군인을 대변한다면은 어쨌든 공권력인데에 대한 이게 민간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충돌이 생겼을 때 민간물의 그걸 공권력이 좀 지나치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로 됐는데, 나중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특전사의 위관장교 때부터 있으면서 거기 참가했던
그런 부사관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결론을 내린 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했고 그냥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임무에 대해서 임무를 달성하려고 했고 그 임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싸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서로 간에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한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당시도 계속 그 학생들이 데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는 뭐 데모 임무 자체가 평상시에 데모를 진압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이렇게 방석망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충정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압봉이에요. 그걸 들고 길에 대열을 딱 막혀 서 있다가 호각을 탁 불면 쫙 흩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걸 왜 하냐면은 그 당시 화물 트럭, 버스 그렇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질려오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호각을 보면 쫙 피하는데 최초 사상자가 아마 거기서 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상자가 났다고 했을 때 그 군인들이 대처하는 것이 참 폭력한 집단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것도 참을 수 있고 못하게끔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 이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월 21일 예, 아마 정오 무렵에 전남도청을 지키던 예, 그게 아마 11여단이었을 거예요. 예. 여단 그리고 운전병이 아마 대처하고 있다가 예. 저 시민 쪽에서 차를 몰고 덮쳤죠. 그래서 네. 깔려가지고 현장에서 한 사람 죽었을 겁니다. 대대장 운전병인데 그 당시 운전병들은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특사를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한 클립 정도 저 총알이 배부됐는데 예. 장교들이 예. 그때 사병이 아마 사병한테는 지급이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을 거고 예. 장교한테는 지급된 상태에서 대응 사격을 했어요. 예.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그게 시작. 이렇게 충돌의 그 예. 무기 갖고 충돌한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거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그 뒤에 발포 명령자를 뭐 색출한다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발포 명령자는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간적인 대응 사격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 나중에는 그쪽에서 또 사격이 오고 하니까 총격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 예, 참 우리 역사에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특전사가 그렇게 해서 그 부마 사태 때는 갔더니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쉽게 해서 조용했는데 광주에서는 그러지 않고 대낮에 그 민간하고 접촉이 있으면서 학생들이 쉽게 해서 뭐 피도 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이 흥분해서 그게 이제 격화돼서 사실 크게 번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가 부마 사태도 취재했잖아요. 예. 그때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예. 그때 공수부대가 투입됐다고 3여단이 상공수죠. 예. 3여단 박희도 예. 여단장인데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아무나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가지고 거기서 패고 해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어요. 예. 아니 민심이 예. 아니 우리가 아는 군인은 예. 그래도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었는데 네. 이 군인은 도대체 무슨 군대냐 네. 해가지고 네. 그때 아주 흉흉했습니다. 네. 다만 죽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저는 공수부대가 네. 교훈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잔인하게 하니까 진압이 되더라. 네. 광주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또 그 공수부대 투입을 했고요. 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성공적인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하도 언론사에 항의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런 거 기사 안 쓰느냐고. 네. 그래도 진압을 하더라도 그게 좀 이성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특전사가 이성을 상실하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특전사의 그 부사관으로 구성된 그 특전사 인원들의 단점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전시엔 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습니다. 그 샘물교회죠. 예. 그 2007년 2007년이죠. 8월 7월 달 여름에 예. 그 선교하러 갔다가 네. 납치가 됐는데 그 납치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군사작전을 준비, 그 준비단장을 했죠. 준비단장.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준비단장으로 해서 4명이 가서 작전 계획하고 준비를 했는데
작전이 실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707 부대 대테러 기다리고 부대가 있었습니까? 90명이 훈련을 했죠. 아, 훈련. 따로 모아서 보안 완전히 이렇게 보안 그게 707 707 부대죠. 요번에 그 이번에, 12월 3일 뭐 했던 그때 국회에 들어갔던 부대요. 707 부대의 상급 저 부대는 무슨 부대입니까? 바로 특전사령부 예하치카리 부대입니다. 특전사령부 직할이 예. 707입니다. 예. 그게 대대입니까? 그게 대대급인데 그 당시는 대대급인데도 다른 대대보다는 크죠. 2개 대대급 정도로 인원이 많죠. 예,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하고 저는 들어가서 이제 준비단장으로서 계획 세우고 뭐 이런 거 쉽게 해서 이제 선발대 개념으로 했고 그렇습니까? 작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한 40일간 제가 갔었죠. 그 카불에. 예, 카불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거기 다산부대도 있었고, 아이샤프라고 그래서 그 동맹 국가가 같이 한 30개 국가들이 그 사령부 거기 있었어요. 예. 거기서 필요하면은 707 부대가 글로 갈 뻔했네요. 그렇죠. 가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찌됐든 간에 두 목사님 한 분하고 일반 젊은 청년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예, 그러고 나서는 희생은 없었고, 뭐 협상이 됐든 어쨌든 하여간 뭐 그들이 풀어서 나왔죠. 참.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가셨을 때 이게 결국은 탈레반이 그때는 탈레반이 몰리고 있을 텐데 예. 탈레반이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다시 정권을 다시 잡을, 예. 그런 생각은 못 했고, 뭐 하여간, 이제 종교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 조금 무리했죠. 무리해서 가서 했다가 걔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그 탈레반 애들도 조금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조직이 이렇게 탄탄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쪽 그룹에서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인지를 잡아서 뭐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딱 협상을 나서고 뭐 그러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저는 뭐 군사작전 준비하느냐고 협상 부분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조금 걔네들도 엉성했던 것 같아요. 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두 분이 희생이 있었지만 하여간 예. 근데 결국 2021년이죠. 미국이 탈레반 공세에 밀려서 손 떼고 나온 게 완전히 손 떼고 해가지고 예.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근 20년에 걸쳐서 벌어졌지만 미국이 결국 져버렸잖아요. 미국이 참 강대국이 그런데 손 대다가 뛰고 나왔죠. 참. 그러니까 월남전도 그렇고요. 월남전의 교훈을 우리 군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군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국제관계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우리가 월남전을 통해서 전투 경험을 많이 쌓았죠. 사실은 월남전은 뭐 정규작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게릴라전하고 그래서도 그런 데서 많은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군도 많이 현대화됐고 그리고 또 민간 부분도 그를 통해서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됐다 할까요? 뭐 그런 거가 됐고 전투 자체로서는 정규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투 사례별로도 우리 교육을 할 때 거의 비슷비슷했죠. 작전들이 밀리면서 이루어진 작전이니까요. 그랬고 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6.25 때 어쨌든 뭐 유엔이 도와줬고 미국이 주축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거기 보답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많은 혜택도 받고 뭐 그런 데 대한 인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 군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생생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 원리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면은 1975년 4월에 월남이 망할 때 월남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는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앞에 2년 전에 1973년에 평화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평화협정이 잘못된 게 17도선 남쪽에 월맹 정규군이 그 당시에 15만 명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그냥 두고 주월 미군만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이 빨리 손 떼고 뜨거 그러고 이제 빨리 나오는 걸로 중점을 뒀지 나머지 뒷생각은 안 했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때 닉슨 행정부가 만약 휴전 협정을 어기면은 우리가 폭격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네, 맞습니다. 티우 대통령에게. 근데 그걸 믿고 갔는데 나중에 뭐 안 됐죠. 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해버리고 포드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그때 75년에 중대 대공세를 펴니까 미국 의회가
도와주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 그 대통령부터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은 걸 의회에서 막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다가 예. 기후 정부가 망해버린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그 엄마하고 결국은 도쿠가 이에스한테 그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협상 다 했는데 속은 거죠. 예, 이게 그 적하고 협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한 사람이 협상하자고 그랬고 조금 참을 뿐이지. 그렇죠. 그거는 사실 결국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역사상 안 그런 게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과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역적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셨죠? 그 삼족을 면해야 된다고 도쿠가 이에스가 그랬나 그랬죠. 예, 적과 약속 믿는 사람은 삼족 면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찌됐든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다 그러는데 그 국가가 존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협상에다 맡기겠습니까? 힘에 맡겨야죠. 또 저야 뭐 군인 입장이니까 철저하게 힘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러려면은 결국 부국 강병 나라가 부자가 돼야 강병이 있는 거고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은 현실적인 위협으로서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뭐 발작을 하든지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눌렀을 때 북한에는 막을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독재자니까요. 남한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존이 김정은의 마음에 지금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이제 핵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핵을 가진 나라하고 핵이 없는 나라하고 싸우면 두 가지입니다. 죽든가 항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뭐 거기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항복을 하든가. 항복 그 굴종이죠. 항복하든가 아니면은 뭐 죽든가 망하든가 그건데 그 부분을 지금 사실 미군한테 핵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젠가는 그 우리도 미국 그 세이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언젠가는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하고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건 언제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에 손을 떼고 나가는 건데 한국에 와 있는 거는 옛날부터도 그랬고 요즘 뭐 새롭게 뭐 중국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소련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 미군이 더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거고 소련이 패권에 도전했을 때 지금 중국이 도전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데 중국이 만약에 조기 호락해야 되고 뭐 천하 대단이 나갖고 쪼개진다든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면은 미군이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기서도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우리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지 핵 없이 자주국방한다는 거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북한의 핵 개발이 시작된 게 80년대부터고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말부터인데 그때 제가 안보 강연을 하러 가서 핵무장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비역 장성이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논리는 간단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였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그 패턴으로 그냥 가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이제 정말 우리가 작심하고 핵무장을 하려면은 우선 국민과 정치권이 완전히 단결해야 되죠. 단결해야 되고 그 미국의 압력이나 주변 국가의 협박 여기에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죠.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몰렸고 두 번째는 핵무장을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1년 내에 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한 10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속될 이 압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딜레마에 지금 속해 있는데 우리 대통령을 빼고는 아무도 한국에서 핵위기에 대해서 이 실존적으로 위기를 느끼지 않고 군대조차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전자권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고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또 입었던 사람들은 전자권도 가져와야 되고 핵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국가 경제라든가 또 주변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야 야 좀 천천히 가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현역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그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같이 따라주는 뭐 그런 데 이렇게 습성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 출신들이 그게 적극적으로 핵을 무장해야 된다,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사실. 근데 그거는 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저도 예. 예. 그 부분은 그건 저 북한군과 한국군에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6.25 전쟁을 결심해본 집단 아닙니까? 아 그건 대단히 큰 거죠. 큰 그렇죠. 차이죠. 전쟁을 결심해본 나라와 나라도 아니지만 전쟁을 결심해본 집단과 전쟁을 결심해본 적이 없는 사람 사이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전자권 문제는 2005년 무렵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전자권 예. 전환, 환수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선동이지만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놀이도 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딱 20년 지났는데 전자권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우리 군은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참. 예. 예, 딜레마인데 이제 그게 더 전자권을 안 갖고 오는 게 더 전투력 면에서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논리지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전자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뭐 안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죠.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사실은 주도권은 이제 그러니까요. 핵을 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저쪽을-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그런 것인데 그 전자권이 없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쟁을 계획해본 나라하고 안 해본 나라하고 차이가 많다고 그러셨지. 마찬가지 국가도 자기 스스로 세워본 국가하고 남에 의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남에 의해서 밀려서 독립된 나라하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전자권 문제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주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밑에 일하는 사원이 생각하는 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병폐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은 전자권이 없는 게 더 전투력이 크고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는 건 뭐 누가 뭐래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강대국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100년 대계를 놓고 보면은 그게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거 항상 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다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거.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전자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 군인으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군복을 벗은 다음에도 이 장군으로 불리고 또 대사로 불리는 분들이 이제 대사 군인 두 직업인인데 네. 다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예비역들이 참 많은데 예비역 제양군인회도 있고 성우회도 있고 각 또 육사 동창회도 네. 있고 이런 분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여론 세력이거든요. 여론 네. 집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 목소리가 좀 통일되게 무게 있게 나오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참 그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사실은 현역들은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 그걸 이제 베테랑들이 예비역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또 연금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항상 국가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일된 목소리로 해서 여론도 조성하고 그래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출세주의, 현실주의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 현실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현실주의가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살기보다는 사실은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이익이 되는 쪽에 이렇게 편을 가고 뭐 그런 분위기도 결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집단 다 그렇다시피 우리 군도 뭐 그런 데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현실 가치관으로 뭉치면 사람이 뭉쳐집니다. 근데 현실 뭉치면 잘 안 뭉쳐지거든요.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대수장이요. 대수장. 예.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예. 또 잘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0년부터 활동이 주춤해졌어요. 예. 그 이유는 그 어떤 지휘부의 일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예.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어요. 예. 그 이후에 보니까 활동이 주춤해지고 무슨 활동을 해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예. 아니 과학 기술을
만지는 분들이 어떻게 부정선거, 광당무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버리느냐. 예. 이것도 전쟁을 안 해본 군인들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냥 뭐 의혹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신념처럼 이렇게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신념이 돼버리고 깨져버리잖아요, 조직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때는 대주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 나오고부터 저도 이제 이렇게 발을 뺐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요. 예. 근데 뭐 제일 좋다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다 그걸 믿으니 그러더니 그걸 참 이게 아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아유. 그리고 우리 이제 해군과 관계되는 건데 2015년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고 지었다고요. 예. 홍범도라는 사람의 독립운동 전력은 있어요. 네,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한 행동이 과연 소련 공산당을 위한 거냐 아니면 독립군을 위한 거냐 하는 그런 쟁점 있는 또 행동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소련 공산당원으로 죽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배 이름을 공산당과 싸우는 잠수함 이름을 홍범도함이라고 지었을 때 우리 군 안에서 더구나 좌파 정권도 아니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렸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름 바꾸려고 하다가 그게 또 좌절이 되고 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우리 군대가 영혼이 있는 예. 집단이냐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군 출발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최초의 이제 광복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임시정부도 그렇고 좌우 합작 정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는 이쪽으로 오고 북은 좌는 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도 사실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이나 지금 대한민국 분명히 우측 인사들이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독립군 이렇게 들어가려면 좌우 합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그 독립군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죠, 사실은. 가르치도 않고요. 군 정훈교육 실패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예. 군이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예. 홍범도함이라는 이름도 예.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해군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를 보다는 정훈이 사실은 나중에 와서는 뭐 그냥 그 현실적인 문제 많이 했지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이 좀 덜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선엽 장군 문제라든가 그 홍범도, 김원봉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제일까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다 아우를 수도 있다고 뭐 그건 또 그 나중에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의 어떤 국가 전통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있는데 그걸 자꾸만 중간에서 그 흔들려는 세력들이 그거를 부각시켜 놓으면은 우리 뿌리가 흐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통일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포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어도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군이 지금까지 저 새로 건조한 배 이름을 쭉 붙이잖아요. 네. 붙이는데 꼭 들어가야 될 이름이 없어요. 김유신이거든요. 삼국 통일의 원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주국방의 원조되는 분의 이름은 거기에 안 붙여요. 그래서 조갑제닷컴 기자가 왜 그렇게 김유신함이라는 말을 기피하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돌아온 답이 김유신은 동쪽과 싸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젊은 학생들 저도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지만 신채호 씨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도 일제 시대 때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너무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삼국 통일이라는 게 뭐 우리 민족끼리 싸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김유신을 그렸지 않습니까? 일부 역사에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는 화랑대라 불리고, 예. 그 화랑도의 말하면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유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 안에서도 역사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역사관 다른 것의 그 핵심 키워드는 국가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교육을 또 네. 쉽게 그렇게 근데 받았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민족이라는 것은 감성적이고, 네. 그건 하나의 관념인데, 국가는 실존하는 것이고, 네. 또,
그래서 모든 세계 다 정치사를 보면은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미국은 민족은 다 다르지만은 국가가 있으므로 그 민족이 통합되는 그 원리를 모르고 네. 민족 우선주의로 가다가 이게 북한의 민족, 민주 뭐 요 노선에 딱 걸려가지고 북한이 우선 제일 먼저 정통성이다 생각하는 거 그렇죠. 제일 먼저 한 게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그런 전략이 완수되기 전에는 북한도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높게 평가했어요. 예. 그러다가 역사서를 바꿉니다. 아, 신라 놈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조선 전상강하는 책을 예. 보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 분대까지 넘어가 가지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지금 무슨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교육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국가 또는 군대의 영혼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는 신라가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어우, 대단한 의미죠. 완수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출발했죠. 예. 신라의 삼국 통일이야말로 세계 역사에 없을 정도로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를 먹으려고 할 때 그 당과 7년 동안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어휴, 이거는 가슴 뛰는 이야기인데 예. 이거를 부끄러운 이야기로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민족이니 그러니까요. 통일된 한국이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예. 신라 덕분에 저렇게 예, 이렇게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거죠. 거는 예. 그걸 모르니까 이거 예. 자기 부정이고 이거 영혼이 달아나 버렸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교육을 해도 이게 밑 빠진 독처럼 물이 차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신라의 삼국 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확실한 입장 정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백샘 장군 같은 경우도 뭐 그 만주 사관학교 나와서 한 2, 3년 동안 이제 일본 군대 복무하면서 동부 한일연군하고 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동부 한일연군이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예, 근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을 죽이는 사람인데 왜 그 국민매직 갖다 놓느냐, 파묘해라 이런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6.25를 동족 상잔의 비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25 때 싸운 군인들은 동족을 죽인 사람으로서 민족 반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6.25에 승리한 그것도 우리 동족끼리 싸움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서운으로 안 보고 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젊었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도 저는 뭐 전교조가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런 게 나중에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족 지상주의, 민족 우선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국가를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 만들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성 같은 것이 없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가짜 민족주의인데 네. 예, 북한이 이 적화 통일을 한 전략으로서 내세운 가짜 민족주의 여기에 편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민족주의 또는 인종적 민족주의. 그렇죠. 민족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지만 인종주의가 이거는 레이시즘 인종주의로 봐야 네. 됩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죠. 그 다음에 6.25라고 생각합니다. 네. 6.25를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자유세계를 지킨 승리한 전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6.25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6.25로 해서 우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네. 대한민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마지막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하도록 했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고 서독이 재무장을 했거든요. 네. 나토가 지금과 같은 군사 동맹 체제로 강화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6.25 기간 동안에 군사비를 4배로 늘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대소 네. 압박 정책을 펴가 그 결과가 40년 뒤에 1989년 91년 사이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네.
세계를 지킨 전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세계를 지키는 전쟁이죠. 위대한 전쟁이고, 위대한 전쟁이죠. 20세기 3대 전쟁. 예, 맞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승리한 떳떳하게 분들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계사의 기회인 거.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맨날 상투적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 뭐 이따위 소리만 네. 하니까 우선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못하죠. 우리 국민들은 그런 군인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거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문제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대한민국 삼국통일, 건국, 건국. 6.25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예. 정확한 인식을 육군사관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난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또 거기 한 가지 더 추구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근대에 있어서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올림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을 통해서 어쨌든 동구권들이 발전된 한국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남북 경쟁에서 남한이 확실히 우위를 하고 승리했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보면서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자유민주화가 돼서 많은 인류를 구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예, 그러면 그게 떳떳하게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를 했다. 근데 6.25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주의 국가가 승리한 것을 보여줬고, 세계막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교육과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매일 우리나라 무슨 뭐 잘못한 얘기만 하고. 그게 1950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했지만은 38년 후에 1988년에는 근산 올림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공산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복수를 한 겁니다. 아주 복수. 그렇죠. 복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세계인의 자유 정진에 기여를 했어요. 인류 행복에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6.25 때 항전을 하고 버텨내고 그다음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켜서 동구 소련이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를 냈고 어떻게 중요한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동구권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온전한 올림픽에 마침 공산권 국가 선수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계속 중계방송을 하는데 비친 서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지 국가로 알려졌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는지. 근데 우리는 뭐냐 말이야.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도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북방정책 피고 많은 그 해서 지금처럼 이게 자유무역을 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까? 그 덕분에 서로 교류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자랑할 게 네 가지네. 신라의 삼국통일, 대한민국 건국, 그 다음에 6.25 막아낸 거예요. 막아낸 거. 6.25 왕전, 서울올림픽 4개. 이거는 하여튼 육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걸 배워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랑스러운 게 사실은 6.25를 막음으로써 자유를 지켰다는 거. 그 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사실 인류를 구원한 거죠. 동구권의 인류를 구해서 행복하게 한 거니까요. 그것처럼 대단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김박 회장이라는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애국적 기업인인데 2023년 다부동 한국전의 두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글을 썼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세계를 지켰다고 딱 그렇게 찍었어요. 전 보기만 근데 했죠. 요사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동상도 잘 만들고 김명원 씨가 조각을 했는데 그 앞에서 어린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최근에는 트루만 대통령 손자가 와가지고 거기요? 거기 가서 우리 할아버지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비역 지금도 예비역 이제 장성이 되셨으니까 이제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이 신라의 위대한 업적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더구나 교육기관에 오래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책을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 책을 두고 계속 이 국가와 군대,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는 뭐 아까 제가 서름 얘기했는데 좀 그것이 서름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소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줘서 그 군인들이 조금 더 명예스럽게 그리고 또 활보하고 길거리 좀 떳떳하게 가슴 펴고 활보함으로써
나라를 또 부강하고 그런 게 바람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랬으면 저기 좋겠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예. 이 책을 읽어야 되고 대통령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국민들이 군대를 도와주는 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가 국민을 지키게 된다는 예. 이런 데 대한 어떤 확고한 인식,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역사 문제인데 그거가 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역사 문제만큼은 참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나 이런 기성인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국가 통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그러려면은 같습니다. 우선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예.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